미국 하면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경제 규모 세계 1위, 군사력도 압도적입니다. 대학 수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 명문대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름 뒤에는 의외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작 이 대학에 다니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왜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비싼지 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2024학년도 기준 미국 공립대 준회 학생은 1년에 평균 1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을 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주외 학생은 3배 가까운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하죠.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나 버지니아 대학교 같은 명문 주립대는 준회 학생은 2만 달러 선이지만 주외 학생은 5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립대학은 더 비쌉니다. 평균 등록금이 연간 4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비리그로 가면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모두 등록금만 6만 달러 선이고 기숙사와 식비까지 합치면 1년에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구권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은 대부분의 공립대에서 등록금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행정수수료 정도만 내면 되는데 한 학기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공립대 기준 학사 등록금이 연간 200에서 300유로, 우리 돈으로 3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현재 상한선이 연 9,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인데요. 그래도 미국어의 수천만 원, 억대 등록금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득 연동 대출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줄여줍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영국도 제도적 장치로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학비까지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은 원래부터 이렇게 비쌌을까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학이 처음부터 비쌌던 건 아닙니다. 19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공립대는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1963년 미국 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43달러, 당시 중산층 가정이 한 달 월급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인데 현재 1,500만원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당시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대학 재정을 넉넉히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 공립대 운영비 가운데 주정부 지원이 74%를 차지했고 학생 등록금은 고작 23%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소련과의 냉전 경쟁으로 국방비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교육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가 됐죠. 1980년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교육부 예산 20%를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의회 반대로 실제로는 18%가 삭감됐지만 이 시점부터 교육은 개인 투자라는 인식이 정책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지원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소득층 장학금인 펠 그랜트입니다. 1970년대에는 이 장학금 하나만으로 공립대 학비의 79%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금이 크게 오른 반면 지원액은 거의 늘지 않아서 전체 학비의 약 28%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2%는 학생과 가정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1990년대 들어 정책 방향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육을 살리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대신 대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1993년에 도입됐고 1998년에는 대출 한도가 대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보조금이 아니라 빚을 짓는 것으로 바뀐 거였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이 쉬워지자 대학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대출 받아서 낼 거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되겠네.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베넷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이 늘어나면 대학이 그만큼 등록금을 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100만원 오르면 등록금은 평균 60만원씩 따라 올랐고 대출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또 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등록금은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 지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수가 급감하자 치안이나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먼저 쓰고 대학 지원은 뒤로 밀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이나 교도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꼭 써야 하는 돈이었죠. 반면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면 되잖아 라는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2022년 사이 주정부 예산에서 교도소 지출은 87% 늘었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34% 줄었습니다. 그 결과 공립대 운영비 가운데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23%에서 2022년 53%까지 늘어났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던 자리를 학생들이 대신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산층 소득이 정체된 겁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미국의 생산성은 250% 늘었고 경제 규모도 20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소득은 겨우 11% 올랐습니다. 사실상 정체한 거죠. 같은 기간 등록금은 750% 치솟았고요. 1970년에는 중산층 가정이 4개월 일하면 공립대 1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4개월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멈췄는데 등록금만 폭등하니 대출 없이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등록금이 급등하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대출뿐이었고 그 결과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 자체의 비용 구조도 봐야 합니다. 미국 대학은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만 유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운영 전반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결국 등록금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교수와 연구 인건비입니다. 미국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브랜드화된 상품처럼 운영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스타 교수를 영입하고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죠. 그러다 보니 교수 연봉은 계속 오르고 연구조교 인건비, 실험실 운영비, 장비 투자까지 덩달아 늘어납니다. 강의 방식이나 연구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비용만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행정조직의 팽창도 큰 요인입니다. 입학 공보, 학생 상담, IT 지원, 다양성 관리, 안전규정 대응 같은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교수보다 행정 인력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 교수진은 5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행정직은 85%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는 56% 늘어났으니 학생 수 증가보다 행정직 증가가 훨씬 빨랐던 거죠. 학생 100명당 행정직 수를 보면 1975년에는 2.5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4.1명으로 늘었고 이 인건비는 역시 고스란히 등록금에서 충당됩니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특별한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대학 순위 경쟁입니다. 1983년 US 뉴스가 대학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 자료였지만 순위가 높으면 지원자가 늘고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 동문 기부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순위 올리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순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타 교수를 영입하고 최신 연구시설을 짓고 학생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학생 만족도 극대화를 전략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이포인트 대학입니다. 2005년 새로 취임한 총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학생은 고객이다. 그리고 무료 아이스크림 트럭, 캠퍼스 내 스테이크하우스, 무비 시어터, 아케이드, 심지어 콘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5년 학생 1,450명에서 2020년 5,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 순위도 권내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등록금도 37,000달러에서 54,000달러로 46% 올랐죠. 이런 편의시설 군비 경쟁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기숙사는 호텔처럼 꾸며지고 체육관이나 수영장, 심지어 인공암벽장까지 들어섰습니다. 학생 유치를 위한 이른바 편의시설 전쟁인데 건설비와 유지비가 그대로 등록금에 반영되는 겁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리조트처럼 변해간 거죠. 여기에 미국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대학 스포츠입니다. 풋볼이나 농구가 강한 일부 대학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자입니다. 코치 연봉, 경기장 유지비, 원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학 최상위 리그 중에서 수익을 내는 대학은 24개,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2%는 적자를 기록하고 평균 적자액이 연간 1,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실제로 2012년 러커스 대학은 스포츠 부문에서 2,860만 달러를 적자를 냈고 이 중 950만 달러를 학생 등록금으로 메웠습니다. 연구 투자도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곧 대학의 명성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자체 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는데 이 역시 등록금에 녹아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교수 연봉이나 연구비, 시설 투자 같은 비용은 사실 다른 나라 대학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만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세금으로 대학 재정을 메우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소득연동 대출 제도를 통해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상환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구조죠. 우리나라나 일본 역시 등록금이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가가 장학금과 보조금으로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교수 연봉, 행정비, 캠퍼스 시설, 스포츠, 연구비 같은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보조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직접 충당해야 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 등록금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미국 특유의 시장화 구조가 더해집니다. 미국은 대학을 공공재가 아니라 고급 서비스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대학은 학생을 고객으로 보고 더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설을 늘리고 유명 교수를 영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학금 제도도 미국 특유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공식 등록금, 이른바 스티커 가격은 매년 크게 오릅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곳은 등록금, 기숙사, 식비를 합쳐 1억 2천만 원을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이 내는 금액은 전혀 다릅니다. 하버드의 경우 가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학생은 평균 1,800만 원 수준이며 상당수는 전액 면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재학생 10명 중 17명은 공식 가격이 절반 이하만 부담합니다. 즉, 대학은 겉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소득과 성적에 따라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언론과 대중이 이 스티커 가격만 계속 노출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대학들은 가격을 더 올려도 지원자 수가 줄지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국 사회가 대학을 개인의 투자로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벌기 위해 지금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간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상당수 학생들이 대출을 안고 졸업합니다. 2024년 기준 평균 부채는 4681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7,700억,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인식은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투자 대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유명인의 자퇴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까요?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오바마는 2년제 공립대를 무상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고 2022년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무산됐습니다. 오바마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며 거부당했고 바이든 탕감안은 공화당 주도로 소송이 걸려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번번이 막히는 걸까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산업만 해도 규모가 1조 7,700억이 넘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금융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억 2,800만 달러를 로비했으면서 등록금 인상 권한을 지키려 합니다. 게다가 사회 지도층 상당수는 나도 빚 갚고 성공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융, 교육업계는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정치 로비를 합니다. 결국 개혁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싼 건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은 줄고 대학 운영 비용은 불어났으며 학생들은 대출로 버티는 구조가 5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대학이 모여있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과 가정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교육과 미래를 얻지만 엄청난 빚도 함께 지는 구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